첫 번째, 집합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죠. 집합이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러한 것들은 1, 2, 3, 4 이러한 집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때의 1, 2, 3, 4를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의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쁜 꽃들의 모임, 이것은 조건에 대한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기호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집합과 원소의 관계는 엘리먼트라고 하는 원소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의 맨 첫 글자를 본따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집합은 일반적으로 알파벳 대문자로 사용하고요. 집합 속의 구성원인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이제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기호와 문자로 한번 표시해 보죠. 예를 들어서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 이것을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 봅시다. 원소 A를 쓰고 집합 대문자로 A를 쓰고 하면 이제 그 가운데에 기호를 넣어야죠. 집합 쪽으로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의 열린 쪽을, 원소 쪽으로 닫힌 쪽을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위치를 바꾸었을 때 이 기호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죠. 원소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을 수학적인 기호로 나타내면 원소 B, 집합 A, 그리고 기호를 이렇게 아래에 쓰고 아니다라는 그러한 표시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집합과 원소의 관계의 기호에 열려있는 쪽으로 집합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와 집합, 원소와 집합, 이러한 위치 관계 꼭 기억해 두세요. 개념 두 번째입니다. 이번 개념에서는 집합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시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소나열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첫 번째, 원소나열법부터 알아보죠.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중괄호 기호 안에 묶어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원소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원소나열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보죠. 원소의 순서는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 예로 E, D, A, C, B 이러한 원소를 갖는 집합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집합과 A, B, C, D, E 이렇게 나타낸 집합은 순서가 바뀌었을 뿐 원소들은 다 똑같죠. 그래서 같다. 이렇단 뜻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했더니 원소가 1, 1, 2, 3, 3 중복되어진 것들이 1과 3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만 써서 1, 2, 3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일정한 원소들 간의 규칙이 있으면 규칙성만 몇 개 보여주고 땡땡땡을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짝수의 모임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무궁무진이 많은데 이것을 2, 4, 6, 8 하고 많다의 표시인 이렇게 점을 3개 찍어서 괄호 속에 묶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제시법은 집합의 각 원소들의 공통된 규칙만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표시로 어떻게 쓰냐면 집합을 나타내는 대문자 알파벳을 이렇게 쓰고 중괄호로 묶은 다음
원소 나열법처럼 써서 그 가운데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 부분과 그 원소가 가지는 조건을 이렇게 선으로 구분해서 나타내 줍니다. 이 선을 영어로 bar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의 집합,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중괄호로 우선 쓴 다음에 3의 배수를 나타내는 원소 A를 쓰고 그 A가 어떠한 조건인지를 여기 부분에 쓰면 돼요. 즉 A는 3의 배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하면 3, 6, 9,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다른 집합의 표시 방법, 벤 다이어그램을 봅시다. 집합의 각 원소들을 도형 안에 하나하나 써 넣는 방법. 예를 들어보죠. 여기 조건제시법이 나와 있어요.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x다. 그런데 그 x의 조건은 20보다 작은 3의 배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하면 20보다 작은 3의 배수인 x값은 모두 원소가 되니까 3, 6, 9, 12, 15, 1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도형을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집합의 원소들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집합의 표시 방법 세 가지,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 세 가지의 표시 방법은 계속해서 쓰일 것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집합의 개념 정리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집합에는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집합을 이름 짓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많은 집합, 이것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자연수인 이러한 집합은 그 원소의 개수를 헤아릴 수 없지요. 이렇듯이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집합, 이것을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예를 들어서 y는 10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이다 라고 했을 땐 원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1, 3, 5, 7, 9 이것들이 있지요. 이 원소의 개수는 5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 5개뿐만이 아니라 10개도 좋고 100개도 좋고 1000개도 좋고 10,000개도 좋습니다. 그 수가 많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셀 수 있는 집합들, 이러한 것들을 유한집합이라고 해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있어요. 그러한 집합은 비어있는 집합이다. 그래서 공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한 예로 x가 원소인 집합인데 그 x는 1과 2 사이에 있는 자연수다. 이런 경우에는 1과 2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공집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공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하지 않고 따로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원소 나열법 기호에 괄호를 쓰고 그 안에 어떠한 원소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러한 형태가 바로 공집합의 기호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는 원소가 없다라는 표시로 동그라미가 아니다, 즉 원소가 없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무한집합과 유한집합 중 어느 쪽에 속하냐면 유한집합 쪽에 속합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셀 수 있는 그러한 집합으로 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경우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경우는 원소가 0인, 즉 원소가 1개 있는 그러한 집합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집합 속에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것 주의해 주십시오. 정리하면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은 크게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으로 나누는데, 유한집합 속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 포함되고, 공집합은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집합 개념 네 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는지 알아보죠.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넘버를 뜻하는 n을 써서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표시 방법은 집합을 가로 안에 넣고 그 앞에 n을 쓰면 이것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n은 집합을 숫자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되죠.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면 집합의 개념을 수의 개념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집합 A가 10 이하의 3의 배수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냐? 10 이하라는 얘기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뜻이에요. 10보다 작거나 같은 3의 배수 하니까 3, 6, 9가 있죠. 그러면 집합 A를 이렇게 369 원소날법으로 쓰고 그 앞에 n을 붙이면 이것은 369 이 원소를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했으니까 3개 이렇게 쓰면 돼요. 집합 B가 2, 3, 1, 1일 때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2, 3, 1, 1. 언뜻 4개라고 대답하기 쉽지만 원소나열법에서는 중복되는 것은 하나만 쓴다 그랬죠. 따라서 집합 B는 1, 2, 3. 이것과 같은 집합이에요. 이때의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집합 C는 매스매틱스의 문자들이다. 이때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매스매틱스는 여러 개의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문자를 찾아보죠. 우선 A가 들어가 있죠. B는 있나요? 없죠. C는요? 하나 있네요. E, H, I, M, S, T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8을 쓰면 돼요. 집합 D가 공집합일 때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요? 그렇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 하면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집합의 개념 5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집합과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아보죠. 부분집합이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가 될 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요. 그림을 한번 보죠. A 집합의 원소들이 B 집합의 원소가 될 때, 즉 A가 B에 포함되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겠죠. 이때의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부등호의 기호, 크다, 작다 이런 기호 아시죠? 이 기호를 변형해서 이렇게 구부립니다. 구부려서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때는 A가 B에 포함된다. 즉 A가 B보다 작다라는 것을 변형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또는 순서를 바꾸어서 B가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썼던 기호 기억나시죠? 거기에서처럼 아니다 라는 뜻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즉 이 뜻은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또 이 뜻은 B는 A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분집합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A와 B가 서로 같을 때에는 서로 포함하는 관계로 이해하십니다. 즉 A equal B이면 A는 B의 부분집합 또는 B는 A의 부분집합, 이 두 개가 모두 성립돼요. 즉 같으면 서로 포함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도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또 A가 B에 포함되고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로 A가 B 속으로 쏙 들어가는 형태겠죠. 이때의 A를 B의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부분집합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그리고 기호 쓰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합 개념 6번째입니다.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A개이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물음표. 이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는 2의 원소의 개수인 A제곱으로 씁니다. 2의 A제곱. 왜 이러한 공식이 나왔는지 예를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죠. A, B, C 원소를 갖는 집합. 이 부분집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집합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집합. 이러한 부분집합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 공집합. 공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 A, B, C 이 세 개의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 AB, AC, BC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세 개의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또 나왔어요.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인 경우 즉 A, B, C 이건 자기 자신이죠. 앞에 개념에서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의 부분집합은 없겠죠. 모두 세어보니까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있죠. 즉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란 얘기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언제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공식을 한번 써보면 A, B, C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죠. 그러면 2의 세제곱 하면은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의 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답이 8개가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방금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했는데 그 답과 똑같죠. 바로 이 공식입니다.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A, 즉 A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공식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집합 개념 7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집합의 연산에 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 개념 7과 개념 8, 개념 9까지 집합에 쓰이는 여러 가지 연산들을 각각의 기호와 그 의미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 첫 번째로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먼저 교집합의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두 집합 A, B의 공통인 원소의 집합을 A, B의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보죠. 컵을 엎어놓은 모양, 이것을 영어로 쓸 때는 모자다 그래서 캡이라고 읽고요. 우리는 보통 교집합 이렇게 이 기호를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A집합과 B집합의 공통인 집합 해서 A 교집합 B 이렇게 쓰고 읽을 때 A 교집합 B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A집합과 B집합에 여기 겹쳐지는 바로 이 부분이 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 조그마한 영역의 원소 X는 A집합의 원소 그리고 B집합의 원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즉 서로 공통된 부분이 없는 그러한 집합일 때 이 두 집합 A와 B는 서로소의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서로소에 관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A집합이
우리 반의 남학생의 집합, B집합이 우리 반의 여학생의 집합. 남학생이면서 여학생, 이러한 원소는 없으니까 이러한 두 집합의 관계를 서로 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합집합의 정의를 봅시다. 두 집합 A, B에서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원소의 집합을 A, B의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합한다 그래서 컵 모양을 쓰고 이것을 영어로 읽을 때도 컵 이렇게 읽고요. 우리는 보통 이 기호를 합집합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 이 기호를 넣고 이것을 읽을 때는 A 합집합 B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A 집합과 B 집합이 있을 때 이 두 집합을 더한 모두의 집합, 바로 이 영역이 A 합집합 B가 되는 거죠.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A 집합과 B 집합에 걸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원소 X는 집합 A의 원소 또는 집합 B의 원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교집합에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 그리고를 썼었죠. 여기 합집합에서는 또는을 써요. 이 두 가지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것은 중요한 공식이니까 잘 들어두세요. 단순히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해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A집합은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셌다고 칩시다. 그 다음 B집합은 이 영역이고 이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셌다고 해봐요. 그럼 그 두 개를 더했을 때는 여기 공통된 부분은 두 번 세워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된 부분에 두 번 세워진 거를 한 번만 세게끔 이렇게 한 번 빼주면 그제서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에다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요거를 한번 빼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요겁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집합의 개념 8번째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전체 집합에 대해서 알아보죠. 집합 A, B, C가 어느 큰 집합 속에 부분 집합들일 때 그 큰 집합을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그것을 보통 대문자 U로 씁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의 정의를 내리자면 주어진 집합 U 속에서 A, B, C 등의 부분 집합이 있을 때 이때 처음 주어진 집합 U를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체 집합은 어느 집합에도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가장 큰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여집합. 여기에 전체 집합과 그리고 그의 부분 집합인 A집합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전체 집합 중에서 A집합이 아닌 이 부분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전체 집합 U 중에서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을 A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원소 X가 있고 그 X는 전체 집합의 원소 그리고 A집합의 원소가 아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A집합의 원소가 아니면서 전체 집합의 원소에 해당하는 바로 이 영역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집합을 표현할 때는 집합 위에다가 C를 갖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X집합의 원소가 아닌 원소들의 집합, 즉 X의 여집합은 X 위에다가 여집합을 뜻하는 알파벳 C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의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 이러한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집합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집합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집합이 있어야
여집합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A와 A의 여집합은 서로소, 즉 교집합이 전혀 없어요. 공집합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여집합이 들어가 있는 집합의 연산의 중요한 식들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통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엇이 되냐 하면 공집합이 되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세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집합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전체집합 U가 들어갑니다. A의 여집합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여집합은 또 뭐가 될까요? 바로 A집합이 되겠죠. 즉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집합 자신이 됩니다. 또 공집합의 여집합은 하나도 없는 거의 나머지, 즉 전체집합이 되어 그 반대로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다음 세 번째 차집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집합 A와 B의 원소 중에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 이것을 A 차집합 B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죠. A 차집합 B, 마치 A 빼기 B처럼 보이죠. 즉, 이 A 영역에서 B 영역을 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A 집합 내에 들어온 B의 집합 부분을 빼준 것이 차집합이 되는 거예요. 표현 방법은 기호 빼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X 차집합 Y, 이것은 X 빼기 Y로 쓰고 읽을 때는 집합이기 때문에 X 차집합 Y 이렇게 읽어요. 그림의 A 차집합 B 이 부분에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것은 A 영역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 바로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과도 같겠죠. 그래서 A 차집합, A 교집합 B, 이것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A 합집합 B, 이 전체에서 B 집합 부분을 뺀 것, 이것과도 같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A 합집합 B, 차집합 B, 이것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바로 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무작정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A 집합 내에 들어온 B 집합 부분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쓰이는 공식을 한번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죠. A 차집합 B는 원소의 개수에서 했듯이 뭐와 같냐면 A 차집합 A 교집합 B, 이것과도 같고 A 합집합 B 차집합 B, 이것과도 같고 또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식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정리하면 전체 집합은 여러 부분 집합을 포함하는 가장 큰 집합이다. 그리고 대문자 U로 쓴다라는 것과 여집합은 전체 집합 중 어느 한 집합의 남는 부분을 뜻한다는 것, 그리고 기호 C를 집합 위에 표시한다라는 것, 차집합은 A 집합 내에 들어온 B 집합을 뺀 부분이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의 개념 정리 9번째, 여기에서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와 같다. 그렇죠?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와 같다. 그렇죠. 서로 위치를 바꾸어서 공통된 부분, 전체 영역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위치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죠. 즉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칙을 교환법칙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A 교집합 B 한 것에 교집합 C를 한 것은 B 교집합 C 한 것에 교집합 A를 한 것과 같다. 또 A 합집합 B 한 것에 합집합 C를 한 것은 B 합집합 C 한 것에 합집합 A 한 것과 같다. 세 개의 집합 A, B, C 이 사이에 있는 연산 기호가 모두 같죠. 이 경우에는 어느 쪽을 먼저 연산을 시작해도 그 결과가 같다. 이것을 같은 연산 기호일 때 어느 쪽 먼저 결합을 해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이고 C 집합은 이 부분이죠. 서로 만나는 부분 하니까 바로 요 가운데 세모 모양의 작은 영역이 됐어요. 그리고 A 집합은 이 영역이고 B 교집합 C는 이 영역이죠. 역시 서로 공통되게 교집합을 하니까 똑같은 영역이 나왔죠. 그래서 어느 쪽 먼저 결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것은 괄호가 B 합집합 C에 돼 있고 연산기호가 괄호 안에는 합집합이고 괄호 바깥에는 교집합이죠. 이 경우에는 괄호 바깥에 있는 A 교집합이 괄호 속에 있는 B 집합과 C 집합을 이렇게 하나하나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던 합집합은 A가 꺼낸 B와 C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연산기호를 서로 바꾸어서 A 합집합에 B 교집합 C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것하고 같아져요. 두 번째의 결합법칙에서 서로 같은 연산 기호일 때 성립했고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연산 기호들이 쓰였죠. 이렇게 다른 연산 기호들이 쓰였을 때 괄호 바깥에 있는 다른 연산이 그 안에 있는 연산을 나누어 준다라고 해서 이 법칙을 분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죠. A 집합은 이 영역이고 B 합집합 C는 이 영역이죠. 서로 만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랬더니 바로 이 영역이 나왔어요. 또 A 교집합 B는 이 영역이죠. A 교집합 C는 어딘가요? 그렇죠. 이 영역이 되죠. 이것을 서로 합해주면 바로 이 영역이 되죠.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항상 성립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드 모르간의 법칙이 있어요. 개념 8의 여집합 부분에서 잠깐 들어봤죠. 드 모르간의 법칙은 A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일 경우에 이 여집합이 괄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것은 연산 기호가 반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집합이 들어가야 돼요. 또 반대로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 사이에 합집합이 뒤집어져서 교집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이 영역이 전부 다 되죠. 그리고 A의 여집합은 A 집합의 나머지 부분, 또 B의 여집합은 B 집합의 나머지 부분이죠. 이것을 서로 합치면 이렇게 되죠. 즉 옆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졌어요. 항상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또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연산식이 있어요. 이것은 A 합집합 B 이거의 차집합 A 교집합 B는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와 같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A 합집합 B는 전부 다죠. A 교집합 B는 그렇죠. 이렇게 공통된 작은 부분이죠.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고 나면 바로 이 영역이 되고 이것은 A 차집합 B 이 부분이죠. 또 B 차집합 A 이 부분이죠. 이것을 서로 합쳐놓은 영역과 같다. 그렇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집합의 연산 법칙들은 집합과 집합 간의 상호 관계를 확인하는데 아주 기묘하게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